자, 제1조 목적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이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역시 중요한 단원이어서 잠깐 쉬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도 하지만 여러분들 용어를 모르면 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앞으로 볼 때마다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지만 제일 상단 제목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암기할 것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는 암기하라 그럽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보통 학습은 이해력이 우선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이해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이죠. 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확정시켜 놨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시켜 놓은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하면 이 단어는 틀립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죠, 그죠? 그래서 암기해야 될 단어들을 짚어드릴 거니까 그 작은 단어 하나하나들은 기억해 가시면서 살을 붙여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 암기해야 되는데 몇 개를 암기해야 된다? 1번 중개라 하면 일단 중개라는 정의부터 밑줄 하나 긋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밑줄 긋습니다.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 밑줄 긋고 4.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사 밑줄 긋습니다. 6. 중개보조 5. 소속 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하여 모두 몇 개? 6개를 암기해야 되는구나. 또 고득점 효자 과목입니다. 왜 그러면 민법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용어를 약 180여 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몇 개? 6개만 딱 제시하면 이 법을 따라가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민법 어디에도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깨졌다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계약이 깨졌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그죠? 근데 민법에서는 계약이 무효되었다, 해지되었다, 해제되었다, 취소되었다. 깨지는 방법도 같이 가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지어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이잖아, 그죠? 그럼 민법은 이런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이제 단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시간이 가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비진이, 진이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저는 옛날에 진이 이러길래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리고 다 성은 빛인갑다, 비진이 뭐 이러고, 그죠? 진이, 비진이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런 약 180여 개 용어를 알아야만 단원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지금 제시한 6개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6개는 시험 치는 날까지 암기용입니다. 자, 1번 내려갑니다. 중개 내려왔습니까? 용어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1번에 안 걸었겠습니까? 중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단 큰 글씨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일단 동그라미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첫째 줄부터 다 암기하기가 안 쉬우니까 그 밖의 권리는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중개가 딱 들어오면 그 밖의 권리 있나 없나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의 그 밖의 권리 중요하니까 동그라미입니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뭘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텔레비, 냉장고, 정수기 이런 건 아니겠죠. 주로 부동산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이랬으니까 당사자가 누굴까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니까 우리는 이를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채권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를 채권 그럽니다.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대표적으로 매매는 누구와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뭐라 부른다? 채권적 행위라 그럽니다.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를 덕실병행하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 그 밖의 권리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물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해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지금 이렇게 돌았는데 덕실 변경이라는 말은 덕 얻는다, 실 잃는다잖아. 그죠? 얻고 잃는 것을 뭐 해주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수백 번을 그릴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은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림은 이해하겠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매도인, 사고자 하는 자, 매수인 사이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익히는데 한번 더 합시다. 중개라는 것은 여기 중개가 나오죠.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물건은 다음 조문 제3조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했으니까 누구? 갑하고 을 사이에, 다른 말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짚으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합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는가 하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니까 이 사람의 뭐가 넘어온다?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그죠? 덕실이 서로 바뀌고 있죠.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 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익혀 나가는데 이게 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틀리는 것은 해놓고 이 뭐 6개는 다 돌아가면서 시험에 다 나왔던 거니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를 덕실 변경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았고 OX 뭐가 빠졌죠? 그 밖의 권리가 빠졌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가 빠지더라도 이게 중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빠지고도 답을 맞다고 해버리면 채권적 행위만 덕실 변경하지 물권은 안 된다는 말이 되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이걸 빠지더라도 말은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될 단어가 제자리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 이해를 하고 들어오면 더 좋지만 처음 수업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 중개라는 용어가 탁 들어오면 뭐부터 찾아라? 그 밖의 권리 있나 없나? 이거부터 찾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밖의 권리를 이제 물권적 행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잘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A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죠? 오늘 퇴근을 하면서 나는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했어 라고 말할 때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라는 말은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을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했습니까? 권리를 옮겼습니까? 권리를 옮기는 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파트 하나 중개하고 왔다 할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옮겼다? 권리를 덕실 변경합니다. 그것이 중개인데 그때 권리는 무슨 권리냐?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권리도 있고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물권적 행위에 대해서 덕실 변경을 알선해주고 저 개업권자는 뭐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건을 직접 배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는 시간. 그때 권리를 덕실 변경하는데 무슨 권리입니까 하면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그 밖의 권리를 딱 빼고 출제했을 때는 쉽게 낸 거예요. 조문 그대로 내고는 찾아내라 이렇게 돌았는데 행여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수업을 계속 반복하면 그 밖의 권리 있어야 된다는 건 저절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면 쉽게 내는 건데
이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모든 물권적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하고 들어오면 틀린다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모든 물권을 덕실병행하면 틀린다까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됐죠. 그럼 물건이 뭐길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또 천상 물건이 뭡니까를 또 한번 적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물건은 하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서 공부할까요? 민법의 물권법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40문항의 민법이 출제되는데 물권에서만 14문제 나옵니다. 그럼 좀 과장하면 반이 물건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만큼 중요하게 민법에서 듣는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럽니다. 그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뭘까요? 물건 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물건입니다. 뭐 자동차, 책상, 걸상, 책, 볼펜, 안경 전부 그게 물건들입니다.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럽니다. 근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볼펜만 하나 들고 볼펜도 물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볼펜에 대해서. 첫 번째 볼펜 쥐고 있습니까? 쥐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펜을 내가 쥐고 있다. 이 말을 법률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유권도 있지만 그 볼펜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거면 소유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물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것을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권 그죠? 이 본자를 일본말로는 혼또 그래 불러요. 하여튼 본래가 되는 권리. 그래서 볼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소유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물건을 중개한다면 틀린다 그랬으니까 물정권 중에서도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고 소유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요거를 짚으셔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은 왜 중개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볼펜이 대체적으로 동산이잖아요. 그럼 이 동산인 볼펜을 이쪽으로 넘기고 덕실이를 변경시켜주고 보수, 수수료 내라 이런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동산과 친한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지만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건 뭐 보면 아는가 하면 중개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라는 말은 아까 보셨잖아요. 대금을 납부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권리가 넘어온다? 소유권이 넘어오잖아. 그죠? 소유권의 덕실 변경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X다. 여기까지는 잡아냈고. 자, 이제 권리가 점유권에서부터 소유권에서 발생하는데 이 소유권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공부하신 분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 소유권이 되려면 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세 가지 권리를 권리, 능력, 삼권능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유권 하고 딱 들으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저절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가 하면 그죠? 소유권에서부터 모든 권리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구구단을 하는데 그죠? 150 곱하기 250 이걸 곱하기를 계산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분에게 제가 2는 하면 저절로 무슨 말이 나온다? 4 탁 들어오잖아요. 2, 3은 6 이렇게 들어오듯이 소유권 하면 뭐? 사용, 수익, 처분이 저절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그죠?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앞으로 그 시집이나 유행가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런 말이 유행가나 시집에 지나가거든. 소유 밑에다 줄 딱 꺼놓고 나는 그대를 뭐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다. 이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2는 하면 4 이래 들어오듯이 그죠?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그죠?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면서 이럽니다.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지금 도망갔어. 그래서 마누라를 찾으러 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으니까 마누라를 소유한다 이 말은 마누라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찾으러 간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마누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기는 모르지. 처분할 수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처분 안 당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죠. 어쨌든 소유가 탁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 내 물건은 아니지만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용익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에서는. 자, 용익 물건이 뭐라고요?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것들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지금 물건 중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걸 보시면서 아파트 전세 산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보증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 대신에 처분할 권능은 없잖아요. 그 처분할 권능 없으니까 그거를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 소유권에서 파생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물권에서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이건 25의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나오는데 저당권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유치권도 안 된다, 질권도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동상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저당권 등이 담보물건이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501호. 501호를 사는데 5천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국민은행에 저당권을 5천만 원 담보를 잡고 빌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출 안고 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저당권을 안고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아주면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경매 처분하겠죠. 돈을 받겨서 경매 처분해가지고 이 집이 팔리면 그 돈을 회수해 가니까 담보물권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물권이라 부르고 그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당권만 중개 대상이 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도 여러분들은 모든 물건을 덕실병행한다 하면 털린다. 이 정도는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죠?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덕실병행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된다 그랬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동상과 친한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부동산업자들은 이런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냈겠습니까? 1. 전세권, 2. 지상권, 3. 지역권, 무슨 권리인지 모른다 치고 4. 유치권, 5. 저당권 이렇게 던져놓고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은 몇 번? 4번 유치권. 이게 14회 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원에서 이렇게 딱 출발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 맞췄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유치권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일단 4번 유치권이 중개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찍으셨으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이 났는데 저 문제 하나가 틀린 사람이 있었겠죠. 저 문제 하나가 틀려가지고 1년 시험을 더해 공부한 사람이 저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중개가 안 된다라고 답을 정하느냐 하니까 행정소송은 얼마 만에 진행된다? 약 1년 넘게 진행되거든. 그죠? 그 1년이 지나서 뭐라고 판례가 내놓은가 하면 유치권의 설정은 어차피 안 된다. 근데 설정된 것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거 중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되는 것으로 답은 없다. 그거 다 맞다 하겠다. 이렇게 1년 반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재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는 갑자기 됐다 나가라 뭐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라는 것은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유치권은 안 된다라고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 딱 단순하게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가면 유치권의 설정은 안 되지만 양도는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지만 실제 그런 거는 시험에 잘 안 걸러내요. 말썽 많았던 문제를 굳이 시험을 안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치권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라. 지금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원래 수능도 그랬죠. 아니다. 작년이다. 작년 수능 시험에 왜 지리 문제가 하나가 뭐가 답이 뭐 3번인데 2번도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1년을 끌어가지고 원래 그죠? 행정소송에서 그래 그거는 문제 출제를 잘못했으니까 두 개 다 답이다 뭐 이렇게 해줬어요.
두 개 다 답이다 하는 거야 좋았지만은 난리 안 났겠습니까? 작년에 그 한 문제 떨어져 가지고 이 대학에 지원해가 떨어진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이 문제가 맞음으로써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의 문교부가 아니고 지금은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전부 다 구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말은 그렇지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1년 재수 넘으면 재수 경비는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학이 됐을 놈이 안 됐을 거고, 그죠? 또 이 대학이 안 돼가지고 이 대학이 붙어가 다니고 있는 놈은 또 어떻게 하던데, 지금, 그죠? 다시 이 대학으로 돌려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이걸 1년 이상 끌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그죠? 그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수능에서도 뭐 영어인가 뭔가 한 문제 이유 있었죠. 근데 학교에서 발표할 때 벌써 이걸 결정해 줬어. 답은 몇 번이다. 두 개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는 안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국가고시니까 문제에 대해서 뭐가 들어온다? 이의제기 행정소송 들어오면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사연이 있었다. 뭐 그 이야기고. 자, 중개의 정의 잘 보시면 그림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뿐만 아니라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해주고 알선하는데 그때 물권은 모든 물권 하면 털린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까지를 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기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중개의 유형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교재로는 한 장 더 넘기시면 하단에 중개업이라는 게 보입니다. 페이지가 아마 53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미한 것인데 두 번째 정의 중개업 찾았습니까? 자, 중개업도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개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중개업을 할 것이다. 나중에 저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라는 중개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일 하단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 앞에 1번 달아야 됩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여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자, 중개업이 뭐라고요? 첫째,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뢰라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2번 보수를 반드시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니까 번호를 1, 2, 3 달았고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업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가면 세 가지를 짚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22회 때는 이렇게 또 출제했습니다. 용어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다?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그걸 답으로 처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보고 지금 따라 들어오니까 그게 답이 눈에 확 보이지만 이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간다고 한번 봐봐요. 시험지에서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러면 대충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틀린 건 못 찾아냅니다.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해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타인의 의뢰, 보수, 중개를 업 세 가지를 암기해놔야 된다니까요. 암기라는 말에는 여기까지를 요구합니다.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OX, X입니다. 여기 사무소를 갖추고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중개업이 맞잖아요. 막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암기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다 알지는 못하겠죠? 앞으로 계속 전달할 때도 용어의 정의는 요소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때 또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권 해석이 들어옵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업이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업에 대한 요소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중개업은 어떻게 갑니까? 첫째,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6가지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6가지 업이라는 조건까지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업이라는 조건은 중요합니다. 이게 업을 설명하려고 이래 볼까요? 저 사람은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죠.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이다, 불특정이다.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들어오면 밥 푸주잖아. 그죠? 그리고 나갈 때는 뭐 받습니까? 돈 받죠. 그러니까 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식당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죠. 근데 밥을 푸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 조건이 안 맞잖아요. 가족만 대상으로 밥을 푸고 또 밥을 다 푸고는 미운 아바이는 5,000원 내고 이쁜 딸은 그냥 먹어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영리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식당업을 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업의 조건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험 나오면 합격하려고 시험에 맞추려고 공부하지만 실제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를 한번 느낌을 가져보는데 중개업이라는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됐던 문제가 이런 겁니다. K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K 주식회사 이러니까 이게 너무 법률 용어니까 뭐 우리말로 번역해서 코롱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중개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맞춰봐야 된다니까요. 자, 코롱 주식회사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랬으니까 아파트 하나 구해달라는 의뢰는 있었겠죠. 일정한 보수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개를 업을 하는데 중개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도 중개 대상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럼 임대를 불특정이다, 특정인이다. 특정인이죠. 코롱 주식회사 무주택 사원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 안 맞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를 영리성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행하잖아. 그죠? 그래서 코롱 주식회사가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수수료 얼마 받아라, 작게 받아라, 높게 받아라,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하나 더 하면 역시 출제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김미숙은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OX. O입니다. O.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코롱 주식회사는 단순한 문제였다면 중개업이라는 요소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면 이제 이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 그죠? 앞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가는데 이 물건이 왜 이 문제가 많이 맞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자 대학생은 특정이다 불특정이다. 불특정입니다. 대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생만 이러면 특정돼 있지만 그냥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면 서울대학생도 학생이고 뭐 제주대학생도 학생이고 남학생도 대학생이고 여학생도 대학생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보이죠. 그리고 보수를 받았으면 업의 조건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까 배우셨잖아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뭐 3년 징역 2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죠. 자, 첫째, 합격만 하고는 중개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지? 그 무등록업에 대한 제재 3년에 2천만 원도 알아야 이제 이거는 맞다, 틀렸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른다? 복합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것 따라 다 출제됐으니까 의미를 가지시면서 아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성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따라가면 좋겠지만 안 되거든. 요소를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교재 하단에 다 수록해 놨습니다. 넘어가서 55페이지 됩니다. 하단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정의로 접어듭니다. 자, 세 번째 정의 개업공인중개사 별표입니다. 왜 별표가 하면 원래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접으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별표 탁 찍어놓고 개업공인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한 자가 핵심입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게 연다는 뜻이잖아요.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이 등록입니다.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등록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공부했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허가제가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호 등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등록한 자라는 말은 예전의 말로 하면 뭐다? 허가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등록한 자, 이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도 물어봐야 되죠. 지금 시내 나가면 중개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장님도 있고 실장, 뭐 소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중개사무소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명일까요? 중개사무소 하나에 여러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실장님, 소장님 여러 명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명이다?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등록한 자. 그죠?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자는 잘 모르지만 사장님 이름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만 개업공인중개사지 다른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 예전 말로 하면 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등록한 자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하니까 종류와 업무의 범위 내려오는데 자, 1번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중개법인 줄 닦았습니다.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사 밑줄 긋고 2번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법인 밑줄 긋고 그 특수법인 중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간에 1번 디귿 찾았습니까? 디귿 찾았습니까? 디귿에 줄 긋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고까지 줄 닦아놓고 한 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류 2번 보이십니까? 표 밑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딱 긋고 3번 내려오면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줄 긋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첫째 우리 법에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우리 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을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특수법인이 뭐라고요? 특수법인이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특수한 법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특수한 법인 딱 느낌이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법대로 중개업을 하니까 우리 이 법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죠.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중요한데 한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수법인 중에서는 지역농협, 지협 아까 줄 것이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중간에 뭐 신탁업자, 뭐 자산관리공사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을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뭐만 기억하라고요? 지역농협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역농협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지협 그래요. 지협. 시험에는 나오면 지협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단위농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단위농협을 옛날에 줄여서 단협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단협이라는 말이 없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단협이라 안 그러고 지역농협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시면 왜 농협 있잖아요. 농협 간판에 보면 다 농협 간판이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간판을 자세히 보면 끝에 농협 중앙회라고 적은 데도 있고 지역농협이라고 적었는데 지역농협에 적혀있는 게 90%예요. 90%.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거의 다 지역농협이에요. 그 농협 중앙회하고 달라요. 농협 중앙하고. 우리가 뭐 농협을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다. 그거 하나만 들어놓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래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인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자는 누구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 안에는 뭐도 있더라?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한 개 있더라.
근데 특수법인 중에서는 누구만 기억한다? 지역, 농협. 이것만 들어놓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등록 환자니까 지금도 등록부를 딱 열어보면 명단이 다 나오겠죠. 근데 이 등록 환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용도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지역에서 오전에 등록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오후에 폐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루에도 등록 환자는 몇 번이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 됐는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가 몇 명 있냐 이렇게 하고 자료를 보니까 81,642명인가 그래요. 81,642명쯤 되는데 지금 그 숫자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대충 한 8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이 종류를 강조하고 싶어서 법인이 몇 프로쯤 될까요? 8만 명 중에서 5%입니다. 5%.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적는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한 5%좀 있구나 이렇게 알아라고요. 그럼 5, 8이 40, 우리나라에 한 4천 개쯤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인중개업자가 몇 프로? 80%입니다. 8, 8이 64, 한 6, 7만 명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15%가 뭐다?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15%니까 대략 한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뭐다? 개업공인사는 세 종류가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종류를 보시면서 하나 배우는 것. 이 중에서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게 늘어나겠습니까? 아, 공인중개사가 늘어납니다. 이거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들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납니다. 해마다. 그럼 뭔가 늘어난다? 이 말은 뭔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죠? 뭐는 줄어들까요? 부칙률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큰 차이 없습니다. 법인은 5%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4,000개가 5,000개 대법원들 5.2%, 5.3% 해봐야 그 큰 비중이 아니잖아. 그죠? 법인은 대충 이 정도고. 그러면 부칙 6조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법이 1983년도에 법을 처음 만들면서 이제는 중개업법을 만들어서 허가제로 영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83년도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바로 시험 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2년 뒤에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85년도에 1회니까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몇 년 지났다?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시험은 몇 회다? 26회예요.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중간에 2년씩 찾는 시험이 4번 있다니까요. 그래서 횟수로는 몇 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시험은 지금 26회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85년도에 이제 1회 공인중개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법을 개정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쭉 해오다가 85년이 되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게 된단다. 이러니까 극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 완전 데모 맞는 국가입니다. 그 데모를 극렬하게 하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폐업하면 이제는 할 수는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즉 자격증은 없지만 한 것으로 봐주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옛날에는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개인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칙 6조가 누구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오래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자로서 한번 폐업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를 부칙 6조라고 부릅니다. 교재에는 가끔 갈로 열고 중개인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는 시험에서도 중개인이란 말이 한 5년 전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칙 6조 자꾸 이런 말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2015년인데 85년도부터는 이제 부칙 6조를 안 만들어져요. 그만두는 사람만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약 15%고 앞으로도 급격하게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85년도에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70이겠죠. 그때 50이었던 사람은 80 맞죠? 80이고 그때 60이었던 사람은 지금 9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만 생기지 새로 안 만들어지니까 부칙 6조는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배우면서 알 수 있는 것, 이 부칙 6조가 언젠가는 빵프로 되는 시절이 오겠죠. 언제 올까요? 다 죽으면인데 언제 다 죽을까요? 그건 모르지. 뭐 다 죽으면 다 돌아가시면인데 다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빵프로 되는 시절이
늦어도 10년 안에는 와요. 늦어도 10년 안이라는 말은 지금 2025년이 되면 이제 40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면 5년 안에도 빵 프로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15%쯤 된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가보면 그죠? 한 90쯤 됐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게 좀 그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폐업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해. 왜 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왔고 많은 고객과 물건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번 접어버리면 못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자격증 양도대회예요. 그건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앉아가지고 손 덜덜 떨면서 내가 하고 있다 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한 5년쯤 가면 이제 한 5%좀 남겠죠. 그럼 법이 그냥 석 지워버린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한 35년 동안 기득권 인정했으니까 한 5%좀 남았을 때 석 지워도 크게 반발도 안 해요. 또 만약에 반발하면 진짜 하고 있는 거 한번 나가보자. 점검해보면 오히려 1년징역 1,000만 벌금에 해당된다니까요. 양도되어서 하면. 그래서 5년쯤 되면 빵 프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법이 한 줄 바뀌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 하나는 저절로 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칙 6조를 법 조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칙에 갖다 놨어요. 부칙이라는 말은 이거죠. 법을 다 만들고 나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칙이거든요. 부칙 6조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게 있다니까. 그죠? 우리말 하면 찌개다시 비슷해요. 찌개다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삭 지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칙 6조가 빵프로 딱 돼버리면 이제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따기가 쉽다 어렵다. 따기도 어려워진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이거 조만간에 다가와요. 그리고 지금 법의 추세가 자격증 없어도 지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뭐 더 잘한다 이런 말도 밖에서 많이 듣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하도록 제도를 자꾸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또 오늘 첫날이니까 또 잔소리가 되어버렸는데 이왕 시작한 거 원래 꼭 합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상대평가 들어오는 수 생기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부칙 6조 빵프로 되는 순간 따기가 어려워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부칙 6조 설명하면서 원래 시작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를 또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그 1시간 수업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니까 거기 좀 적으십시오. 뭐 말로만 해가 안 되겠다. 거기 페이지 뭐 57페이지 희미하게 보이지만 제일 밑에다가 받아쓰기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1시간 했던 것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받아쓰기 이렇게 합니다. 부칙 6조 받아쓰기 합니다. 부칙 6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지금 부칙 적다가 많은데 빨리 적어요. 안 적고도 합격하는 거 볼 거라 앞으로 그지? 이제 주교재에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임시교재가 돼가지고 이거 적어놔야지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결석하고 싶을 때도 이거 보면 아이고 오늘 결석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자기 각오를 좀 다지시면 겁니다. 그래도 안 적는다 지금. 그래도 안 적는다. 부칙 6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공부해야 된다. 또 결석하면 안 되겠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각오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적어놓고 오늘 공부 또 잘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책상 앞에도 적어놓습니다. 뭐라고? 부칙 6조 빵프로 되기 전에 하겠다 딱 적어놓고 밑에다 갈로 읽고 상대평가도 다가온다 이렇게 적어놓고 상대평가 다가온다. 그렇지? 그래야지 좀 결석하고 싶을 때라도 자기 각오를 다지시고 원래 꼭 끝을 보도록 합니다. 부칙 6조 빵프로 되기 전에 이래 합격하자 적어놓으면 식구들 가족들이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맛이 가거나 말거나 하여튼 원래 합격은 해놔야 된다 일단은 거죠. 조만간에. 그래서 세 종류를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사는 모두 몇 종류? 네 종류. 자, 이 법에 따른 개업공인사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이 법이 아닌 개업공인사는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개. 자,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는 4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들어옵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했지만 시험 내면 틀린 사람이 반이에요. 반.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취득의 동그라미.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때 취득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암기 안 하고 이해하는 사람 이럽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하면 맞다. 탁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해하면 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근데 틀려요. 그렇게 하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자격을 취득한 자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암기해야 되지. 그럼 어떤 분이 굳이 시험에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면 이 자리가 2차 과목인데 지금 1차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럼 그분은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공인중개사로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까지 했잖아. 그죠? 여러분 스토리가 그렇게 가겠지만 원래 10월 24일 시험 친다 그랬죠? 24일 시험 쳐서 11월 24일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거의 다 합격하겠죠? 대다수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다수는 합격합니다. 그럼 아까 법대로 배우셨잖아요. 이날로부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근데 12월 24일 내로 뭐를 교부한다? 자격증을 교부한다. 들으셨잖아. 그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반드시 올 12월 1일 되면 자격증 받는 사람 나온다고요. 나온다가 아니고 대다수가 나오겠지. 그죠? 12월 2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 한 달 내로 교부하니까 12월 1일 되면 받으러 갑니다. 자격증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시도지사니까 여러분은 서울시청에 가서 받는 거예요. 서울시청도 잘 지어놨다는데 한번 가봐요. 합격해가지고 서울시청에 자격증 받으러 가는데 시청 앞에 경비원이 당신은 누구요? 그래요. 그때 누구요? 이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자격증을 딱 받아서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펄렁펄렁 보여줘야 되겠죠. 펄렁펄렁 보여주면서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인중개사가 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에 받으러 가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받아서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도 보여줘야 되겠죠. 펄렁펄렁 자랑도 좀 하고 공인중개사다. 왜 이래야 된다고. 그 어디서부터 공인중개사가 되느냐를 지금 심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받으러 갔는데 경비원이 안 물어봐 주던데요. 이렇게 섭섭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친구를 하나 데려가가지고 니 밖에 서 있다가 내 나오거든 꼭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꼭 친구한테라도 자랑해요. 펄렁펄렁 거리면서 이렇게. 그죠? 이거 받으려고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습니다. 장롱 속에. 이게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죠?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또는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기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래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 공부를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이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를 물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물어보러 간 사람이 뭐를 물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하고 일하는 사람을 지금 찾아러 가는 거잖아요. 또는 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사로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가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저 뭐 그냥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물어도 괜찮아. 다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만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점수를 못 받아요. 근데 보기보다 1년 동안 공부해도 구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어디 있다고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공인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막 걸려든다니까. 그죠? 1년을 공부해도 구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취득한 자.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는 천천히 해도 돼요.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용어 정의 5번째 들어옵니다. 방금 말했던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까요?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말 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 이해하는 거고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업 공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이 말부터 찾아내야 돼요. 포함하여 이것도 원래 출제 문제인데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무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 딱딱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 마디가 빠지면 틀린다. 자꾸 이래 접근하라니까요. 자, 다시 문제 냅니다. 소속 공인사는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 OX. X 제외 들어가면 틀려요. 거기 포함 밑에다가 제외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포함하여 체크했습니다. 한 번 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왜 X?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암기해야 된다고. 세 단어를 딱딱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길래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다른 게 뭘까요? 수행과 보조의 차이점. 차이점. 일단 글자가 다르다. 차이점. 그죠?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수행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의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사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소속 공인사는 자기가 체결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O예요. 그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가 체결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내가 썼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 도장을 뭐라 그런다? 등록한 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OX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6번째 정의 중개보조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것, 이 5번 소속공인사가 이 6번 때문에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6번이 누구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아주 중개보조원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다는데, 중개보조원이 뭘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동그라미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긋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에 동그라미 딱 하고 단순한 업무의 보조에 밑줄 딱 긋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찾아내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거 못 찾아내면 점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로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다. 그때 단순한 업무는 밑줄 딱 긋고 보조의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중요한데, 참고로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제가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출근해가지고 창문 열고 커피 끓이면서 밀대 들고 청소하는 사람, 그런 소리 하면 또 한 3년 더 공부합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 그래, 현장 안내를 단순한 업무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죠.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OX. 그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버해가지고 현장을 안내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버해가 나온다고요. OX, X. 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작성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나 문서를 작성 못하니까 보조라는 말은 결국은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죠. 근데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기보다 많아요. 왜 많을까요? 지금 배우셨잖아.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많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가요. 근데 거기 중개사무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계셨다 치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겠죠. 그때 소개해 주고 현장도 안내해 주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파트 같은 걸 하나 사는데 하나만 딱 보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이렇게 보겠죠. 이거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는 청이 안 맞고 이거는 오래되었고 이런 사연을 따져가지고 한 서너 개를 보고는 이제 이거 내 살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서너 개만에 계약 체결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을 서너 개를 보러 다니는 동안에 중개보조원하고 그 의뢰인 사이에 많은 교감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안 좋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며칠 이렇게 같이 봤는데 이제 드디어 계약 체결됐어요. 그러면 그때 중개보조원이 나는 보조원 이걸랑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못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고객한테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이런 물건 어떻고 이렇게 막 좋은 말만 설명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나 보조원 이걸랑요. 이런 말 못 하긴다니까요. 그럼 억수로 실력 없어 보이고 또 뭔가 뭐 틀린 말을 했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무실 와가지고 계약서 촥촥촥촥촥 쓴다니까요. 잘 쓴다 못 쓴다. 잘 씁니다. 몇 년 동안 필지도 좋습니다. 잘 씁니다. 그런저런 사연으로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이렇게. 그죠? 생깁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작성하면 위반했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 이게.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왜 그래 보는가 하면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문서 작성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중개사무소에 감독을 나가보면 제일 먼저 감독하는 게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하도록 돼 있죠. 5년 보관하니까 계약서 5년치 가져와 보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계약서를 딱 놓고 점검을 하다 보면 필체가 일관되게 돼 있어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적거나 소속회사는 작성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건 누군데 이래 나온다니까요. 중개보조원이 작성했다.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래 막 또 시작했던 공부에 또 잔소리가 됐지만 뭐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없어도 인간성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없으면 일하는 데 지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첫 시작했으니까 원래는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느끼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더러워서라도 빨리 떠나야 돼요. 더러워서라도. 어차피 자격증 있다고 일 더 잘하고 자격증 없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인간성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일할 때 딱 걸리는다니까요. 우리 졸업생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개업을 현장에서 잘하는 분이에요. 자격증은 없는데.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아시죠? 양도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너무너무 잘해. 돈도 잘 벌어. 근데 이게 일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양면을 다 하기가 안 쉽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은 난 자격증을 누가 팔면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요. 한 3,000만 원 정도 때문에 사겠다. 왜? 와서 일 못하지. 경비와 시간 뺏기지. 그죠? 그리고 차라리 나 3,000만 원 사는 게 자기는 더 싸게 친다. 이런 말도 하거든. 근데 결국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몸 파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왔을 때 저한테 이러더라니까요. 막 자격증을 취득한 이제 신참이 그죠? 개업했다고 떡을 사들고 자기 사무실 와가지고 이럽니다. 언니는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그래 잘해요? 그거 잘 들어보면 인사하는 거다 욕하는 거다. 그거 잘 한번 들어봐봐요. 그죠? 성질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나 막 원래 자격증 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 지금 그죠? 근데 그렇게 왔는데 합격했다 못했다. 비밀입니다. 비밀. 일 너무 잘하면 잘 안 돼. 합격이. 왜 그러면 일을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뭐 양쪽이 다 걸쳐놔가지고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저기 못 차린 거예요. 차라리 막 빌리 사는 게 낫다. 막 이래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니는 자격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그래 잘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아서라도 따놔야 돼요. 하여튼. 그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욕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 자, 그래서 6가지 중개보조원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오늘 첫 교시인데 1교시인데 아마 오늘 들은 내용을 다 이해한다? 무리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교재도 나올 거니까 제3조 중개대상물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